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푼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자, 이제 해설 강의에서는요, 선생님이 물론 1번부터 30번 문항까지 다 풀어드릴 거고요. 각각의 문항별로 특징들, 그리고 알아야 될 개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부할 때 사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실제로 오늘 제가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진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우리는 등급 컷이 중요한 거잖아요.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난이도가 쉬워지면 여러분 그냥 기분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등급이 나오면 등급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막 기분 좋아, 뭐 나 이제 수학 잘하는 것 같아, 뭐 또는 나 어떡하지, 친구들은 다 잘 쳤는데 나만,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4월 학력평가는 정말 학력평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만 좀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 오려고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막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 몇 번 답 뭐예요? 몇 번 답 뭐예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거 교문을 딱 내려오는데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오면서 오늘은 꼭 비도 오고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헤이즈의 노래를 꼭 들려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PD님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약간 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우울해지고 싶은 날은 실컷 우울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그런 식으로 좀 기분을 좀 바꿔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요, 이거 문제 어딨냐? 여기 있다. 그죠? 자, 1번 문항은요, 그냥 단순한 지수 법칙 계산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는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정말 중요한 문항이죠. 왜?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매번 나오고.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루트 3이 보이네요. 그러면 3의 2분의 3제곱이 있고요. 루트 3은 3의 몇 분의 몇?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의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의 합으로 표현하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2분의 4죠. 자, 2분의 4예요. 약분 가능하죠? 얘는 2네요. 즉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계산 실수를 했겠죠. 그죠? 계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항 볼게요. 2번 문항은 뭐예요? 집합의 연산에 대한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2점짜리 문항으로 집합의 연산에 관한 문항 정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항 역시도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A 차집합 B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문항들이 대부분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에 대한 얘기 또는 여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원소의 합을 물어보거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 한번 볼게요. A에서 B에 있는 원소를 빼는 거죠. 누가 있어요? B에 3이 들어있으니까 3을 빼면 돼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되고 1, 5 이렇게 나오게 되고 모든 원소의 합 1 플러스 5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1번, 문제 2번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수능 특강이랑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말 많이 연습을 한 문항이기 때문에 거꾸로 선생님 이런 문제라도 맞추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은 진심으로 수능 개념 강의를 가던가 아니면 수능 특강에서 예제, 유제 레벨 1에 있는 문항들을 좀 열심히 연습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3번에 또 나오죠? 자,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 공차의 특징에 대한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공차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씁니까? A에는 A1 플러스 n-1D예요. 요거 진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의 특징이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실제로 공차라는 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얘를 뭐라 그럽니까? 공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D를 공차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선생님 강의 들은 학생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것보다 평가원에서 더 좋아하는 게 바로 뭐다? n 플러스 k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을 때의 공차의 특징이다. n 플러스 k에서 n을 빼요. 그럼 얼마예요? k죠.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d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시험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의 특징으로 여러분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k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뭐가 된다? n 플러스 k 빼기 n이죠. k 곱하기 공차가 된다라는 사실. 요게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얘를 알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A2가 3이고 A4가 9잖아요. 원래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A1, A2, A3, A4, A5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등차 수열은 원래 뭐냐면 차가 같은 수열이기 때문에 뭐가? 공차가 차례로 더해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A2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 플러스 D로 쓸 수 있고요. 여기다 D를 더한 값이 A3이니까 A3은 A1 플러스 2D 이렇게 쓸 수 있죠. A4는요. 여기다 D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A1 플러스 3D가 될 거고요. A5는요. 여기다 다시 D니까 A1 플러스 4D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A4와 A2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A2랑 A4를 살펴볼게요. A4에서 A2를 뺐잖아요. 그럼 봐요. A1 플러스 3D 빼기 A1 플러스 D예요. 그래서 누가 사라지냐면 A1 빼기 A1이 되고요. 3D 빼기 D가 돼서 얘가 뭐가 된다? 2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4에서 2를 빼. 그럼 2죠. 2 곱하기 공차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A5에서 A1을 뺐어요. 그럼 A1 플러스 4D에서 A1을 뺀 거죠. 그래서 4D가 됐단 말이야. 이거 그냥 바로 어떻게 알 수 있다? 5 빼기 1하면 4죠. 4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 자, 봤어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2가 3이고 A4가 9일 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A4 빼기 A2는 4 빼기 2, 즉 2 곱하기 공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A4가 9고 A2가 3이에요. 즉 9 빼기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2D가 6이기 때문에 공차는 얼마가 돼요? 3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비록 2점짜리 문항이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의 개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틀렸다면 특히나 요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면 공차의 특징에 대한 얘기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등차 수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이런 문제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물론 평가원 기출 문제로도 연습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 나올 때마다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4번 문제 역시도 여러분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평행이동을 잘 모르면 평행이동은 반드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무리함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 정말 중요하죠.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이에요. 자, 평행이동 한 번만 정리할게요. 도형입니다. 도형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이나 아니면 2차 함수, 3차 함수 또는 원 같은 것들. 그래서 도형 F에
x, y는 0.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 봐요. y는 루트 2x, x와 y의 관계식이죠. 선생님 근데 왜 능령이에요? 얘를 보면은 y는 루트 2x라고 쓸 수도 있지만 y를 반대로 넘기면 루트 2x 빼기 y는 0이라고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은 0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으로 나타나는 직선이나 이차함수, 삼차함수, 원 이런 것들은 다 x와 y에 대한 관계식은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x 자리에 x축의 방향으로 a, x-a를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y축으로 b만큼이기 때문에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봐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우리는 뭐를 대입할 수 있다?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한번 볼게요. y는 루트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x의 요 x 대신에 x 빼기 a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괄호를 쳐주셔야 됩니다. x 자리 몽땅에 x-a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와 일치했대요? y는 루트에 2x 빼기 4와 일치했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같아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계산해 볼까? 2x-2a가 2x-4죠. 따라서 2a는 얼마가 돼야 되고 2a는 4가 되어야 되고요. a는 얼마가 된다?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와 항상 함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 한 번 더 잡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무리함수는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를 물어보기보다는 요거보다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 이것도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해결을 해봤어요.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로그가 나오네. 로그의 계산 문제예요. 로그 계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A의 C가 나왔어. 밑이 같고 덧셈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진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봐요. 로그 2, 로그 2가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덧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계산을 할 수 있다? 로그 2에 3 곱하기 3분의 8까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3, 3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은요. 8은 우리가 누구의? 2의 세제곱임을 알고 있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A의 B의 C 진수의 지수는 어디로 갈 수 있다? 로그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어서 C 로그 A의 B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3이 어디로 간다? 로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로그 2의 2가 됐어요. 하나 더 나오죠. 개념. 뭐예요? 로그의 A의 A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로그 2의 2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어서 3 곱하기 1 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로그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성질들, 아주 기본적인 성질들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밑이 같을 때 덧셈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진수들끼리의 곱으로 표현한다.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로그 계산 문제 역시도 실제로는 뒤에 단답형 문항으로 3점짜리 문항으로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계산하는 2점짜리 문제 그리고 로그 계산하는 3점짜리 문항 이렇게 한 문항씩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정리하고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5번이었어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6번 문제 역시도 실제로는 정말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 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자, 등비수열입니다.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꼴 등비수열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R의 n-1제곱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여기 지금 4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이 나왔죠?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4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2분의 1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남은 값은 뭐예요? 5분의 a예요. 5분의 a가 얼마래? 3이라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15가 되고 정답은 몇 번에 있다? 5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 6번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극한값은 어디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실제로 2점짜리 문항으로도 잘 나오던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수열의 극한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등비수열 이 포함되어 있는 수열의 극한 문제가 2점짜리 문항으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문제 6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제가요, 며칠 전에 정말 수업 들어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제가 학교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네 진짜 4월 학력평가에서 이 문제 나올 거거든? 이거 틀리면 쌤이 진짜 혼낼 거야. 혼내줄 거야. 이거 하는 방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고 설명했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2페이지나 3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우극한 또는 좌극한 또는 함수값을 물어보는 문제 나온다고요. 자, 이게 뭐예요?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에 대한 얘기죠. 함수값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F0이 의미하는 건 뭐죠? 0에서의 함수값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x가 0일 때 y값이 누구니? 어디에 점 찍혀 있니? 얼마예요? 3이잖아요. 즉 얘를 보면서 여러분은 뭐를 알 수 있어야 돼? 아, 0에서의 함수값이 3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또 볼게요.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에서 막아버려.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런데 이 뭐라고 되어 있어?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막혔죠? 그때의 y값이 바로 극한값이에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0에서의 함수값이 3이고요. 그리고 극한값이 5기 때문에 2개 더하면 정답은 8, 4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찾는 연습들은 주어진 그래프, 특히나 이 문제는 연계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능 특강에 있는 그래프들 가지고 우극한, 좌극한, 극한값, 함수값 찾는 연습들, 오른쪽에서 왔을 때 어떻게 되지? 왼쪽에서 왔을 때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7번 역시도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문제 7번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인데 이 문제가 조금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좀 잘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x가 1로 가요. x가 1로 가는데 x 빼기 1분의 fx를 곱한 이 새로운 함수의 극한이 3이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냐면 x가 1로 가? 그럼 x에다 1 대입해야 되지? 요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뭐를 했냐면 1을 대입한 거야. 에? 넣으면서 이상했죠? 1 빼기 1 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리고 fx에다 x에다 1 넣으려고 했더니만 함수 fx라고 한 거야. 다항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 fx에 대해서 x-1과 fx를 곱한 어떤 새로운 함수에 이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이 3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을 봤더니만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1은 1에 뭐랑 같아요? 제곱이랑 같아요. 그래서 막 뭐가 하고 싶어? 인수분해가 하고 싶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fx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쳐다보세요. 그러면 눈에 뭐가 보입니까? 똑같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가 보이네. 그러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으로 우리가 살짝 가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는 건 선생님이 강의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가 성질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숫자 곱하는 실수배 그 다음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까지 모두 자유로워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단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만 자유롭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봤더니만 x 빼기 1 곱하기 fx라는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누구의 극한값만 존재하면 돼? x 플러스 1의 극한값만 존재하면 되는데 x 플러스 1은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다항함수는 x가 1로 갈 때 극한값 자체가 x에다 1을 대입한 함수값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라색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녹색도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 플러스 1은 무슨 함수다?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은요. x에다 그냥 1 대입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극한값이 얼마고? 2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똑같이 있죠. 극한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곱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것 이용해서 다른 함수의 극한 찾아내는 연습 한번 해봤어요. 8번 문제 역시도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이나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명제의 참, 거짓을 항상 함께 물어보는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물어보고 있냐면 부정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할 법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 의 누가 부정이 참인 명제래요. 그러면 이 명제를 부정했을 때 걔가 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럼 얘는 부정하면 뭐가 된다? 모든으로 바뀝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돼요. 그래서 어떤과 모든은 서로 부정하면 바뀐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같지 않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같다가 되는 거예요. 같다를 부정하면 같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부정을 해볼게요. 어떤은 뭘로 바뀐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ax는 x제곱 플러스 1이다. 아니다를 부정했으니까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참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을 했는데 이 부정이 어떤 명제가 돼야 된다? 참인 명제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관한 2차 함수가 만족한대요. 우리가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배웠게? 항등식이라고 배웠어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배웠거든요. 항등식이야, 항등식. 항등식은 뭐냐면 x의 값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얘가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배웠거든요. 개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으로 배웠어요. 근데 항등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얘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치 대입법으로 계산을 하자면 x에다 얼마를 대입할 수 있어요? 선생님 꼭 1이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0 대입해도 돼요. 1 대입해도 돼요. 2 대입해도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쌤은 왜 1을 선택했냐면 여기 x-1이 제곱이 있기 때문에 x에다 1 대입하면 여기 뭐 돼요? 0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또 a의 값을 물어봤죠. 여기서 a 어디 있어? ax잖아요. x에다 1을 대입해야 a가 되겠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1은 0이죠. 0의 제곱은 0 플러스 a 곱하기 1은 a죠. x에다 1 대입하면 1의 제곱은 1 플러스 1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의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등식이라는 것은 수치 대입법으로 계산해도 돼.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또는 개수를 비교해도 됩니다. 개수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양쪽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플러스 ax가 x제곱 플러스 1이랑 같으면 돼요. 개수가 뭐예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또는 상수항입니다. 그럼 x제곱 앞에 누가 1, x제곱 앞에 1, 개수 같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요? x의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개수 뭐예요? 빼기 2 플러스 a가 x의 개수인데 여기 x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뭐가 돼요? 0이 되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리고 누구랑 누구랑 같아요? 1이랑 1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요.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등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어떤이나 모든이 나왔을 때, 그리고 같지 않다, 그리고 같다가 나왔을 때 부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문제 9번을 통해서 해봤어요. 자,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됐죠? 10번 문제 갈게요. 2018학년도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2019학년도부터는 문제 자체가 지금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확 낮아졌어요. 근데 난이도가 높든 난이도가 낮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수능이잖아요. 수능이 원래 이름이 뭐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교에 가서 너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확인하겠어 라는 시험입니까? 아니죠. 닥글수야, 닥글수. 대학교에 가서 너가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저는요 국어 국문학과 갈 건데 수학이 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저는요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바로 수학, 대학에 있어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뭐냐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착한 아이 뽑는 거 또는 지구력 있는 친구를 뽑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나오면 개념 없어요. 개념 1도 없고요. 그냥 뭐만 하면 된다? n을 1부터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셨죠? A1이 1이래요. 그 다음에 n은 얼마부터 대입한다? 1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n에다가 1을 대입하겠습니다. n에다 1 대입하면 A2예요. n에다 1, n에다 1, n에다 1, n에다 1이에요. 그러면 A1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 식, A1이 홀수인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식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A1은 1, 홀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식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서 A2는 뭐가 된다? 3A1-1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A1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즉 얼마가 된다?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n에다가 이번에는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대입하면 A3으로 변신. 그리고 n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는 거죠? 2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2. 그런데 A2의 값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식이 달라져요. A2는 뭐예요? 지금 2, 짝수죠.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2의 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A2에다가 얼마 대입?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 더하기 1이니까 이 값은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진짜 착해요. A4의 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n에다 우리는 얼마 대입할 거다? 3을 대입할 거예요. n에다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우리의 목표인 A4가 나와버려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n에다가 다 3을 대입했어. A3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A3은 얼마예요? 5. 즉 홀수죠. 아래에 있는 식을 따라가면 돼요. 됐죠? A3이 얼마다? 5다. 3, 5, 15 마이너스 1 하면 정답은 14가 되어서 5번에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 요거 별표 치고 가세요. 요거 별표 한 3개 줘야 될 것 같아. 나와요.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나올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대입하면 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0번도 뭐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11번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연수의 분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올해는 개념 강의에서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작년이랑 이렇게 학생들이랑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얘네들을 다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상자, 같은 종류의 공. 같은 종류의 상자, 다른 종류의 공. 다른 종류의 상자, 같은 종류의 공. 다른 종류의 상자, 다른 종류의 야구공. 해서 할 때마다 막 외워서 공식에다가 집어넣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물론 문제 11번 같은 경우는 공식을 알고 있었으면 편하게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가원에서 실제로 원하는 문제들은요. 딱 공식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고 얘가 왜 자연수의 분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상자가 같은 종류의 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고 똑같은 상자예요. 똑같은 상자. 그런데 야구공 8개가 있어요. 야구공 8개가.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데요. 문제 진짜 잘 읽어야 돼요. 나누어 담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때예요. 그 8개를 다 써야 돼.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빈 상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8개 다 집어넣고 나머지 2개에는 넣지 않는 그런 경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다가 8개를 나누어 넣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각각의 상자에는 몇 개 이상씩이 들어가야 돼? 공이 1개 이상씩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총 공이 몇 개여야 돼? 8개여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진짜 야구공이 내가 8개가 있는데 상자가 있어. 거기다 넣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몇 개씩 넣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공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있고 상자도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한 상자에 몇 개씩 넣지?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빈 상자가 없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는 1개 이상이죠. 뭐예요? 자연수란 말이에요. 즉 8개의 야구공을 몇 개의 자연수로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6개 넣고 여기 1개 넣고 여기 1개 넣으면 8개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상자가 같은 종류야. 따라서 여기에 1개 넣고 여기 6개 넣고 여기 1개 넣는 거랑 6개, 1개, 1개 넣는 거랑 같은 방법이라고요. 왜? 이 상자랑 이 상자랑 이 상자가 다 같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 써주면 돼요. 6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8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5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8이 돼요. 자, 이제 또 갑시다. 5 더하기 2 더하기 1까지 했어. 이번에는 뭐 할까? 4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8 나오죠. 자, 4 더하기 얼마도 돼요? 2 더하기 2를 해도 8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나올까? 3, 6개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정도 쳐두고요. 기억을 하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상자인데 같은 종류의 야구공을 넣어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상자에다가 몇 개씩 넣어야 되지? 그런데 반드시 한 상자에 공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니까 자연수로 이렇게 숫자를 분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분할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11번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 갈게요. 12번 문제 어땠어요? 요거는 진짜 기억이 안 나거나 틀린 학생들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에다가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알고 있어야 되죠. 의 극한.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급수가 계산을 했더니 19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가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 뭐예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뭐예요? 급수예요. 근데 급수가 수렴해. 얘는 우리가 또 어떻게도 표현을 한다라고 했냐면 급수가 숫자야. 이렇게 S라고 할게요. S. 어떤 숫자로 표현되면 그게 바로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요. 매우 중요해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급수죠? 는 19 숫자죠? 그럼 수렴하는 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면 여기서 AN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급수를 제외한 나머지죠. 급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새로운 수열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2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다? 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쌤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 아까도 적어드렸어요. 뭐죠?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랬죠. 물론 나눗셈은 분모가 0이 아닐 때 자유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봐요. 7이라는 숫자는요. 어디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7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7로 수렴하는 수열이고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2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이 수열이 어디로 수렴해야 돼? 7 빼기 뭐가 0이에요? 7이잖아요. 따라서 2의 n제곱분의 an의 극한이 얼마라는 거? 7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거 문제 나중에 해설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n이 7-2의 n제곱분의 an인데 bn의 극한값이 0인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2의 n제곱분의 an은 7 빼기 bn으로 쓸 수 있고 7은 극한값이 7이고 bn은 극한값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7이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문제 풀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잘 봐요. 7은 극한값이 얼마라고? 7이라고요. 얘의 극한값이 얼마이길래 7 빼기 x 하면 0 됐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나서 이 식을 보고 나서 바로 뭔가를 쓸 수 있어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이 얼마다? 7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an의 극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극한이든 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2의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목표를 뚫어지게 쳐다봐. 쳐다봤어요? 2의 n제곱분의 an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봤더니 분자의 an을 똑같아요. 분모에 2의 n제곱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 한번 봐요.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건 뭐랑 같으냐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건 2의 n제곱 곱하기 2의 1제곱과 같아져서 2의 n제곱 분모에 있었는데 여기 2의 n제곱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2의 n제곱분의 an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써보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분의 an이 있고 2분의 1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실수배예요. 그리고 2의 n제곱분의 an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급수가 수렴해. 급수의 값이 존재해요. 숫자로 딱 존재하면 극한, 수열의 극한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 등비수열의 꼴이 있는 2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런 극한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등비수열의 극한도 중요하지만 등비수열의 극한보다는 뭐를 더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뭐를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더 잘 알고 있으면은 문제 해결이 쉽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2번도 어렵지 않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정말 중요해요. 13번 갈게요. 자, 이 문제 어땠습니까? 이 문제. 실제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연습을 꽤 많이 했었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x는 2, 4, 6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입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우선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보여야 됩니다. 1대1 대응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는 두 함수 fx가 있어요.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f는 이미 1대1 대응인 거 보이죠? 근데 g라는 함수는 우리가 몰라. 그래서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집합 x의 모든 원소 k에 대하여 k에서의 함수값과 k에서의 f에 대한 함수값과 gk의 값이 다르대요. 같지 않대요. 그리고 2에서의 G에서의 G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6이래요. 그랬을 때 F의 역함수 6 더하기 G4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뭐도 알고 있어야 될까? 역함수도 알고 있어야 되겠네? 실제로 여러분 이런 대응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대응관계를 딱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봐야 돼요? gx라는 함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x에서 x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도 역시나 2, 4, 6에서 2, 4, 6으로 가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에서의 함수값이 6이래요. g2가 6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봐요. G4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x의 값이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같지 않은 것을 1대1 대응이라 그래요. 사실은 1대1 함수죠. 거기에다가 치역과 공역까지 같으면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이미 얘는 치역과 공역은 같겠어요. 왜? 치역 자체가 3개니까. 그리고 정역에 있는 원소도 3개니까. 그죠? 자, 그러면 G4를 우리가 G4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2 또는 G4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G4가 만약에 2다? 그럼 G6은 뭐가 될까요? 2는 6으로 갔고 4는 2로 갔으니까 6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4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이게 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FK랑 GK랑 같지 않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봐요. 한번 보면은 G2가 6인 건 우리가 알고 있어. G2가 6인 건. G2가 6인 건 알고 있고요. F2는 얼마예요? 4예요. 같지 않죠? 다행이네. F4는 얼마예요? 6이에요. 근데 G4는 2예요. 같지 않아요. F6은 2예요. G6은 4예요. 함수값이 같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되겠네? 얘 되는 거야. 근데 얘 한번 볼게요. G4가 만약에 4라면 4에서의 함수값이 4라면 G6은 뭐가 됩니까?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G 얼마는? 2는 6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함수의 대응관계를 보면은 F2가 얼마예요? 4고요. F4가 6이고요. F6이 2다? 여기 한번 볼래요? F6이 2래요. 그죠? 그리고 G6도 얼마래요? 6이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FK랑 GK가 같지 않다 그랬잖아. 같은 값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같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6일 때 봐요. F6이랑 G6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4가 2로 가고요. 6이 어디로 간다? 4로 가는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대응관계 이용해서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냐면 f의 역함수 6이래요. 자, 요거 찾아갈게요. 얘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누가 거꾸로 가는 거야? 6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6이 원래 누구였더라? 4네요. 그래서 얘는 4가 될 거고요. 자, 이제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4에서의 함수값입니다. 4가 누구랑 대응되고 있어요? 2랑 대응되고 있네요. 2네요. 그래서 4 플러스 2를 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 13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3점짜리와 2점짜리 문항의 객관식 문항들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4점짜리 객관식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번 강의에서 문제 14번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문제 자체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등차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열의 합. 까다로웠을 겁니다. 왜? 절대값이 있어서. 절대값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절대값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요거는 실제로 별 하나 정도는 줄게요.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학생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S9와 S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 공식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등차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쌤이 요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2분의 N1까지의 합이니까 N이고요. A1 플러스 AN, 즉 첫 항과 끝 항의 합으로 표현하는 요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가 AN이라는 건 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A1 플러스 N-1D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분모의 2는 똑같아요. 그리고 분자에 있는 n까지도 똑같아요. an 자리에 a1 플러스 n-1d가 들어가면 a1 더하기 a1이니까 뭐가 되고 2a1 플러스 n-1d의 모양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식은 첫 항과 끝 항을 알 때 사용하면 되고요. 첫 항과 끝 항을 알 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첫 항과 공차를 알 때 사용하는 그런 공식이에요. 둘 중에 그럼 뭐를 사용해야 될까? 한번 볼게요. 자, S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쓰세요. 잘 모르겠으면 자, 2분의 뭐가 됩니까? 9까지니까 9, A1 플러스 A9로도 쓸 수도 있고요. 자, 봐요. 2분의 9에 2A1 플러스 9 마이너스 1D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얘가 S9예요. 그 다음에 S3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선 S3부터 쓸게요. 그러면 S3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3의 A1 플러스 A3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얘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2분의 3의 2A1 플러스 3 마이너스 1D로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개를 놓고 비교할게요.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여기는 지금 모르는 게 A1, A9에다가 A3까지 해서 3개예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식은요. A1D, A1D 미지수가 2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래에 있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S9는 2분의 9에 2A1 더하기 8D 그죠? 그 다음에 S3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8D이기 때문에 약분 가능해요. 이렇게. 따라서 S9는 9에 A1 플러스 4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3은요. 또 볼게요. 3-1은 2잖아요. 다 2로 약분이 가능해요. 따라서 S3은 3에 A1 플러스 얼마로 쓸 수 있다? 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 값이 얼마래요? 27이래요. 그리고 S3에다가 절대값을 한 S3에다 절대값을 한 값도 27이래요. 그러면 9로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9로 약분 가능하기 때문에 A1 플러스 4D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3은 절대값 자체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3은 그냥 절대값 밖으로 나와도 돼.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면 어디까지 쓸 수 있다? A1 플러스 D의 절대값이 얼마인 거? 9인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절대값 X가 A래. 당연히 A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 또는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절대값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A1 플러스 D의 절대값이 9라는 것에서 우리는 A1 플러스 D가 얼마이거나 9이거나 A1 플러스 D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9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A1 플러스 4D가 얼마라 그랬어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윗식에서 아래식 빼볼게요. A1 사라지죠? 마이너스 3D는 6이 되어서 D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여기도 A1 플러스 4D가 돼서 얘가 3이죠? 그럼 윗식에서 아래식도 빼볼게요. A1 사라지고 마이너스 3D는 빼기 9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D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해. 다시 가볼게요. 공차가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공차가 2개가 나왔는데 문제로 돌아갔더니 공차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고 한 거예요. 가볼까요? 공차가 음수 탈락. 따라서 공차가 얼마가 된다? 4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공차가 4래. 그럼 여기다가 4를 대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6 넘어가서 A1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항이 마이너스 13이고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첫 항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3.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데 우리는 10번째 항이 필요한 거예요.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랑 얼마 차이 나요? 9D죠? 따라서 마이너스 13 플러스 9 곱하기 4를 하면 이 값이 얼마? 36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 23, 즉 1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절대값을 잘 알고 있고 등차 수열의 합 공식만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항이었습니다. 다만 쌤이 까다롭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것에 그렇게 많이 익숙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도 2가지인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꽤 까다로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학생들 너무 좌절하지 말고 틀린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하나하나 절대값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14번 문항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15번 문항부터 해서 4점짜리 문항들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